안녕하세요. 무역영어 강사 전인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역계약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계약의 개요를 볼게요. 무역영어에 있어서 무역계약을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은 왜 있는 것인지, 왜 발생하는 것인지 부터 먼저 보기 위해서 먼저 좀 무역에 대한 개념을 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 나라에서 지금은 IT 시대, FTA 시대에서 여러 나라에서 같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뉴스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수출로 얼마나 수출했다, 얼마나 성장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역에서 통해서 많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무역입니다. 자, 이런 모든 무역 행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제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무역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역 계약의 개념을 무역 영어 입장에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역 계약이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두 나라에서 그러면 두 개 이상 나라에서 서로 물품, commodities, goods, products, service,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판매하고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말하는 게 다 무역 계약, 국제 계약, 매매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사자를 정의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수출자, 수출상, 수출업자 이런 표현을 하고 좀 더 매매 계약에서 봤을 때는 매도인, 셀러, 벤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업자, 임포터, 수입상, 바이어, 매수인, 그다음에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 영어에 있어서 이런 당사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름이 사용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무역에서 수출자, 수출상, 수입상, 매도인, 매수인이 제일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물품 판매에 대한 sales contract, 컨트랙트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체결을 하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나요? 자, 물품에 대한 commodity, goods에 대한 소유권, property,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자, 판매자가 물건을 팔았으니까는 그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자, 구매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뭔가 팔았으면은 그 사는 사람은 대가로 그거에 대한 물품을 대금을 지급하는 거, 페이먼트가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물품 인도, 델리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도라는 건 뭐냐? 서로 먼 나라에 있죠. 외국에 있죠. 즉, 이 물건을 아무리 돈 주고 사고 또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나라에서 바이어 나라에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자, 이거를 이제 델리버리라는 차원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무역 계약의 큰 범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즉 유체물만 goods 뿐만 아니라 무체물, 즉 용역, 기술, 서비스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영상 콘텐츠, 음악, 설계, 도면, 컨설팅, 이런 것도 다 외국 간의 거래가 되면은 이것도 큰 범위 내에서는 또 무역 계약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 영어 시험에서는요, 내용들은 주로
무역계약에서는 유체물이 주로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커텀스가 있습니다. 인커텀스는요, 나중에 따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무역계약에 있어서 뭐 이제 국제 규칙에 있어서 인커텀스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먼저 짧게 설명드리면요. 인커텀스는 일단 규칙입니다. 규칙으로서 법규는 아니에요. 협약은 아닙니다. 자, 규칙으로서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과 의무와 책임을 관해 정리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인커텀스 전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무역에 대한 계약의 성립 순서입니다. 어떻게 무역 계약이 이루어지냐라는 걸 말하는데요.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행이라는 게 있고, 종료라는 게 있어요. 무역 영어에서 다루는 무역 계약에 있어서 다루는 내용들은 핵심적으로 어떻게 되면 이 무역 계약이 성립이 되냐, 그 다음에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행이 되냐, 그 다음에 계약이 어떻게 종료가 되느냐라는 걸 큰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그것도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먼저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제가 수입자예요. 제가 한국 기업이에요. 뭔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어서 좀 새로운 부품이나 또는 해외에 있는 기술,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라는 건 뭐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지죠. 인터넷에서 뭐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코트라 같은데 기관에다가 뭐 의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전시회 그런 데 가서 방문을 해도 되고, 박람회 같은데 참여를 해도 되고 등 이제 시장 조사의 목적은 뭐냐? 이제 거래처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제품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그 특정 나라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서 그 나라에 있는 좀 우수한 제품을 또 거꾸로 찾을 수도 있고 등 다양한 이제 시장 조사를 해외 시장 조사, 뭐 해외 마케팅 뭐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어느 정도 시장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거래 제의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영어로 뭐라면 inquiry라고 합니다. 아니면 좀 더 쉽게 뭐 propos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inquiry가 더 많이 나옵니다. 좀 이제 제의를 하는 거죠. 제의를. 쉽게 말하면 수출자가 수입자, 잠재 매수인한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뭐 우리는 이런 회사야. 니네 이거 수입하는 거 관심 있어? 우리랑 파트너십 되는 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 뭐 유통을 하거나 뭐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기사의 제품에 관심이 있어요. 기사는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뭐 진출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문의하거나 이제 제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서로 중요한 건 이제 서로 회사에 대한 정보,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정보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물품이라는 것은 가격, 수량, 그 다음에 생산, 어떻게 생산하고,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뭐 이제 뭐 가격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정, 물건을 주문하면 언제까지 준비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뭐 포장은 어떻게 포장하는지, 그 다음에 결제 방법,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험, 보증,
그 다음에 뭐 품질, 여기 품질도 다 이런 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즉 회사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교류가 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이제 무역 회사들끼리는요. 이 단계에서 이제 바로 청약, 이제 그 계약 체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큰 기업에서나 좀 단위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신용조회입니다. 신용조회. 신용조회라는 게 뭐냐면은 이 거래 업체에 대한 신용을 확인합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은행에 대한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왜 갑자기 무역 계약에, 무역 거래에 신용조회라는 단어가 나오냐 하면은요. 자, 무역 계약의 다시 한번 특징에 들어가면은 서로 해외에 있죠.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은 이 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사실 서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갖고 있는 정보가 좀 많지 않습니다. 좀 제한되어 있어요. 나라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제도도 틀리고, 각자 활동 범위, 시장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진짜 나한테 보여준 제품이나 진짜 거래를 영업적으로 미팅할 때는 참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잘한다고 뭐 싸게 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일까라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또 사기 기업인지 아닌지라는 것도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수출하는데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물건 수입하려고 돈을 줬는데 불량 제품이면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네, 무엇을 하냐면 이제 신용조회라는 것을 합니다. 자, 신용조회라는 것은 즉 상대방 업체에 대해서 주로 은행권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이랑 거래하는 회사에 문의를 해서 주로 이제 확인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3C라고 해서 Character, Capacity, Capital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캐릭터는 인격인데 갑자기 회사에 대한 인격을 하면은 이상하다? 어떻게 인격을 확인하지?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에 대한 좀 이 태도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좀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바이어에 대한 수출 기업이라면은 뭐 바이어에 대한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 얼마나 그 수출 시장에 대한 투자할 의지, 뭐 열심히 할 의지, 아니면 얼마나 뭐 친절한지 라는 거를 좀 전반적인 이 회사의 태도,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좀 서비스가 좋은지 뭐 이런 거를 다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capacity라고 말하는 건데 이 능력은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생산 능력을 보는데 생산 능력이란 진짜 그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시간 내에 납기를 맞출 수 있는지 진짜 그 회사는 내가 요구하는 제품들을 다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데 제가 아까 생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생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한국 시장에 제가 바이오라면은 뭐 우리 한국 시장에 뭐 대기업 큰 뭐 백화점이나 유통 할인점 뭐 온라인 시장 뭐 크게 수출할 수 뭐 유통할 수 있다 판매를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대기업에도 뭐 납품할 수 있다 자 진짜 그 수입자가 벤더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진짜 캐패시티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조에 중요한 게 또한 이 자본입니다. 이 자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적으로 뭔가 무역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서로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또한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많은 자본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바이어로서는 돈도 또 결제도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자본이 즉 캐피탈 좀 쉽게 말하면 재무 상태 이 문제 없는지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진짜 부도 날 것 같아요. 부도 날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회사에서 물건을 팔면은 위험할까요? 아니요. 상당히 위험하죠. 예, 부도 일부 직전에 회사한테 수출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부도 났어요. 그러면 돈 못 받죠.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합니다. 그래서 상호 수출자도 그렇고 수입자도 그렇고 서로 재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용조회 단계는 계약, 무역 계약 성립에 있어서 체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약, 오퍼가 이루어집니다. 오퍼라는 게 뭐 다시 아까 전에 제가 J란에서 프로포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도 뭐 프로포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오퍼입니다. 오퍼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아니면 quotation, 견적서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주로 이제 청약을 하죠. 오퍼를 하죠. 자, 이 물품은 얼마이고 기본 판매 금액은 수량은 뭐 이 정도 됩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매 셀링 오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판매자만 청약하는 건 아닙니다. 매수인도 바이어도 임포터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바잉 구매 청약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런 거 사고 싶어 라고 오히려 거꾸로 역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판매 청약, 셀링 오퍼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인인데 청약을 보고 이제 자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거절하거나 행위를 하는데 자, 무역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제 승낙을 해야 되겠죠. 승낙, accept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받은 이제 즉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한 이제 승낙을 하는 행위,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승낙을 하면은 최종 무역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무역 계약 성립에 있는 기본 절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뭐 법규 비엔나 협약, 뭐 CISG 협약도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 무역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담아져 있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주로 이제 무역 영어 시험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역 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이 법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 무역 계약이라는 것을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낙성 계약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consensual contract라고 합니다. consensual contract는 무엇이냐? 당사자 간의 합치로 무역 계약이 성사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좀 의사 표현 합치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합치가 뭐냐? 바로 컨센서스라는 것은 좀 흔한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은 흔한 단어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협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의한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즉 우리는 무역 계약, 매매 계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두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서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두 당사자들이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무역 계약이 성사된다. 라는 말을 바로 낙선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당사자가 청약을 하고 한 당사자가 수락, acceptance를 하면은 서로 계약이 성립된다. 즉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지 두 개의 당사자가 agree, 동의해야지, 사인을 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진다. 라서 낙선 계약입니다. 이에 반대 개념은 이제 요무 계약입니다. 또한 법정 선질, 무역 계약의 법정 선질은 이제 쌍무 계약이 있습니다. bilateral contract라고 했는데, 자, bilateral은 이제 상대방 이런 당사자 간에 있는데 주로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판매하는 사람, 매도인, 한쪽에서는 매수인이죠. 즉
두 쪽 상대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두 당사자가 각자 이 의무를 갖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의무를 계약에 대한 내용을 각자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은 무역 계약에 체결하면서 각 당사자들은 이에 구속돼서 각자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의무는 매도인의 제일 기본 의무는 뭐죠?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자, 물건을 만들었고 이 물건을 사는 사람,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의 의무는 반대로 뭘까요?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을 받아야죠. 인수를 해야죠. 예, 자기가 사기로 했다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간략하게 이제 매수인의 의무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즉 쌍무계약이라는 당사자는 각자 계약서상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무가 있냐?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정리했지만은 의무는 어디에서 정리된다? 무역계약에서 정리됩니다. 무역계약에서 각자 의무를 다 쓰면은 그 의무에 구속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쌍무계약의 반대 개념은 이제 편무계약입니다. 그다음에 불요식 계약이 있어요. 불요식 계약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nformal contract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불요식의 반대 개념은 요식 계약이라고 하고 이제 formal contract인데 informal 하면 우리 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단어죠. 뭐 informal 하는 뭐 자리야, 뭐 formal 하지 않은 거야. 우리 뭐 formal 그거 따지지 않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무역 계약에 있어서는 informal 불요식 계약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무역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 당사자는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체결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형식이라는 게 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법적이나 실질적으로 포멀하게 뭔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 뭐 process, procedure, 규정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무역 계약에 있어서 뭐 정해진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가서 법원에 가서 사인해야지만 그게 무역 계약이 성립이 된다. 아니면은 정해진 A4 용지 4장을 무조건 작성해서 거기에 법적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적어야 된다. 그래야지 무역 계약이 효력이 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자, 무역 계약에는 불요식, informal,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어떤 방식이든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은 구두상, 그러니까 말로도 서면, 서신, 전화 등으로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도 심지어 무역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역 계약이나 이제 무역 영어 전반적으로 서류 내용을 볼 때 일단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무역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자유로운 형태, 어떠한 형태에 구속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가 다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적 성질, 무역 계약의 법적 성질은 이제 유상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역 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주 목적이 뭐죠? 그냥 돈 버는 거죠. 비즈니스죠. 그런 차원에서 비즈니스 컨트랙트, 무역 계약은 무상 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 계약이 아니에요. 자, 뭔가 remunerative contract, 즉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remuneration, 대가. 즉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뭘 해요? 물건을 만들어서 매수인한테 인도하는, 판매하는 대가로 대금,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물건 값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야 돼요? 물품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드시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무역계약의 기본적인 법적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무역거래 법적 성질을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형태를 보면은요, 이제 좀 무역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라고 보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계약은 모든 게 다 포함된다. 무채물, 무형, 유형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 무형 영어나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이 유채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무역도 서비스, 소프트웨어, 용역, 일하는 거, 기술, 자본 등도 다 무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었죠.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경제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게임도 수출도 하고, 그 K-팝에서 뭐 음악도 판매를 하고, 영화도 판매하고, 그런 게 다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해외 가서 이제 그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돈도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기술도 기술이라는 게 뭐 설계가 될 수도 있고, 도면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으로서 다 수출하면서, 아니면 또 거꾸로 수입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역 계약의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무형,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역 계약을 구분하는 게 이제 direct, indirect trade. 자, 직간접 무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직접 거래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기업이 직접 수출하든가, 그 다음에 바이어랑 만나서 직접 수출하든가 하면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이 바이어가 돼서 그 수출국의 나라의 vendor, 셀러, 수출상이랑 만나서 협상을 해서,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수입하는 게 이제 다이렉트 계약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무역 외에 또 간접 무역이라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접 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삼자가 이 개입을 하면서 좀 삼각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삼자가 개입하면서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삼자가 개입하면서 성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간접적의 무역에 있어서 제일 대표적이고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Merchandising Trade. 자,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요거를 보세요. 중개할 때 이 개를. 자, 여기서 말하는 Merchandising Trade, 여기서 말하는 중개무역은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 수출자 그다음에 수입자가 이제 둘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좀 어려워요. 왜냐? 서로 외국에 있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한 이 가서 뭐 협상도 해줘야 되고, 좀 쉽게 말하자면 뭐 영업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논의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삼자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 중개인이 여기서 간섭을 한다 그러죠. 간섭을 해서 여기서 이제 개입합니다. 개입해서 어떻게 이 두 개 회사가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걸 해요. 그래서 이 성사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개인의 덕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컨트랙트가 이제 오케이 됐어요. 성공했어요. 오케이, success.
그러면은 이 중개인은 무엇을 하냐? 이렇게 도와준 대가로 중개한 대가로 이렇게 돈을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제 수수료라는 것은 이제 이 무역 계약의 대금의 일부 수수료, 일부 비율로 퍼센트 일정한 금액을 이제 수수료로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되셨을 건데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려면은 자, 중개무역, merchandising 트레이드 할 때 뭐 생각하시면 되냐? 부동산 중개인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중개는 뭘 해요? 집 팔고자 하는 사람과 아니면 집을 이제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 집을 뭐 사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전세로 살고 싶은 사람한테 두 사이에 뭘 해주는 거죠? 중개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중개 수수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개무역을 봤는데 또 중개무역이 있네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이 개를 잘 보시라고 하겠죠. 예, 좀 틀리네요. Intermediate Trade라고 합니다. 자, 이 중개무역에 이 두 가지 중개무역이 있는데 이게 실무에서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고 또한 시험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또한 실무자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중개무역 좀 3자가 도와줘서 수수료 받고 부동산 중개인처럼 하는 중개무역을 받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중개상은 뭐냐 하면은 중개상은 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3국가, 다른 국가에다 다시 또 수출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실제 바이어가 있고 실제 수출자가 있는데 중간에 중개인이 중간에서 이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아까는 부동산 중개인 할 때 그 중개무역에서는 그냥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죠. 이때는 이 중개상은 실제 원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사국과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입하는 구매하는 기업 국가랑 무역 계약을 또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중개상은 어떻게 돈을 벌죠? 물건을 사서 여기서 마진을 붙여서 좀 더 그러니까 가격을 더 비싸게 해서 이 C 국가 실제 수입 국가의 물건을 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면은 좀 실제 국가를 적용해 볼 거예요. 자, 물건을 만들어낸 국가 대표적인 국가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 자, 저는 그냥 차이나라고 할게요. 차이나. 그 다음에 중개상 국가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입자 USA 미국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중개무역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영업을 잘해서 미국 기업과 무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물건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중개상이에요. 제 물건 실제적으로 만들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국내 보니까 한국은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쳤다 보니까 중국에 그 제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여기랑 다시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해요. 여기서는 한국 기업이 수입자 역할을 하면서 수입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 역할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수입자가 아니라 매수인 역할을, 바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제조사가 이제 매도인, 수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조사는 이 물건을 팔아서 이 한국 회사한테 팔고 이 한국 회사는 물건을 더 비싸게 다시 마진을 붙여서 다른 3국간에다가 수출을 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국내에다가 수입을 해서 보세 창고, 즉 수입 통관 안 하고 바로 이제 반송을 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던 건가? 아니면은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방식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게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개무역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들을 많이 해외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베트남 이런 데 공장을 많이 이전했습니다. 다만 무역 계약의 능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좀 더 제조를 저렴하게 하는 나라에서 물건을 조달을 해서 이렇게 중개 무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무역 내용 자 시험에도 나오고 또한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역 방식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기타 무역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단순한 거는 자, 쉽게 말하면은 다이렉트 계약, 직접적으로 이제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거고 이제 직간접을 받는데 좀 다른 무역 방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프로세싱. 가공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여기서 수탁 가공 무역, 위탁 가공 무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탁 가공 무역하고 위탁 가공 무역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수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탁 가공 수출자 봤을 때는 이제 수탁 가공 무역이라고 하고 수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위탁 가공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거꾸로 말했습니다. 자, 수탁 가공 무역은 수입자 입장에서 말할 때 수탁 가공 무역이라고 하고요. 수출자 입장에서 말할 때는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로 상대방에게 위탁을 해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지정한 그 다음에 그 위탁한 사람한테 아니면 그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이제 가공한 물품을 이제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죠. 반대로 위탁 가공 물품은 뭐냐면은 물품을 외국에서 이제 그 조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가공 가능한 제조, 조립, 재생 뭐 이런 거를 원료를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원료나 뭐 부품 다 해당되는 거예요. 원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을 해서 쭉 보내주는 겁니다. 수출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외국에서 이제 조달해 준 다음에 이를 가공된 프로세싱이 끝난 가공한 이제 가공 물품을 다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좀 헛갈리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스마트폰, 아이폰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있을 때 애플이 어떻게 하나요? 애플이 직접 공장을 운영할까요?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회사의 가공 무역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가공을 해주는 기업에다가 원료나 부품을 조달을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그 스마트폰을 만들죠. 그러면은 그 만든 가공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폰을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뭐 한국, 일본, 유럽으로 다시 이렇게 수출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가공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수탁 판매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는 뭐냐면은 이제 consignment export trade라고 있는데 수출자는 먼저 물품을 수입자한테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보내줘요. 수출해 줍니다. 돈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해서 수입자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판매로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입자는 위탁받은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요. 근데 이제 다 팔리면 좋겠지만 안 팔릴 수도 있죠. 뭐 재고가 좀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입자는 위탁 판매를 받은 의뢰를 받은 수입자는 실제적으로 판매된 대금에 대해서 대금을 줍니다.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즉 수출자는 거꾸로 무상으로 수출해주고 실질적으로 수입 무상으로 수출해준 다음에 실제적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 일반 유통에서요. 뭐 제가 뭐 음료수 만드는 회사다, 뭐 이어폰 만드는 회사다, 뭐 다량 물품을 일단 수입사한테 보내고 수입사는 이 물품들을 자기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장에 재판매하는 거죠. 즉 재판매에 있어서 재판매된 만큼은 다시 그거를 수입으로 치고 수출자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수탁 판매는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수입자는 먼저 공짜로 무상으로 수입한 다음에 이게 다시 이거를 재판매를 하고 실제적으로 재판매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다시 수출자한테 송금을 해주는 겁니다.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무역 계약의 방식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책에서 교재에서 볼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문자 상표 방식, OEM 방식이 있고 ODM이 있습니다. 자, 이 OEM이라는 게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ODM이라는 거는 사용되고 있는데 좀 일반인들은 많이 몰라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OEM은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쉽게 구분하려면은 OEM은 어느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수입자가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수입자가 이거 니네 공장에 만드는 물건 우리 이름으로 수입을 할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상호는 수입자 상호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거를 OEM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면에 ODM이라는 게 있는데요. ODM은 뭐냐면은 수입자가 기술도 제공해주고 뭐 설계도 제공해주고 브랜드도 제공해주고 하면은 이 ODM 공장은 즉 수입자가 의뢰하는 제품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ODM 생산이라고 하고 뭐 ODM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역 계약에 대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